시즌 3가 CG 양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어떤 한 문장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맞죠. 저도 보니 꼭 필요했습니다라고 하든가 그 연속만 따지면 진짜 네. 황당한 이야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좀 약간 만화적인 과장된 캐릭터들도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 작품으로 하고 싶었던 모든 메시지는 사실 시즌 3에 거의 다 들어있죠. BTV 이동진의 파이아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동진입니다. 네, 공개된 지 2주 정도 지난 시간인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작품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마음이고요.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모두가 뵙고 싶어 하시는 분, 바로 황동혁 감독님이십니다. 또 오늘 또 녹화하는 날 하필이면 또 엄청 추운 날로 잡혔어요. 이 저녁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뭐 그래도 또 이런 좋은 기회에 불러주셔서 아무리 추워도 와야죠. 네. 이런 자리가 흔하지 않습니다. 요즘.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또 골든글러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 소화하시고 오시느라고 굉장히 피곤하셨을 텐데요. 뭐 그래도 또 낮에 많이 자다가 나와서 지금 말짱합니다. 그렇군요. 최선을 다해 네. 잘 대답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에 대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공개 때도 그랬겠지만 지금까지도 사실은 그런데요. 어떻게 좀 이렇게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때 다른데요. 네. 좋은 말이 많이 나오면 찾아오는 편이고 네. 이거 좀 이상하다 싶으면 일부러 좀 멀리하는 편인데 네. 이번에는 좀 초반에 그 해외에서 악평이 쏟아져 이런 기사들이 이제 네. 많이 나와가지고 네. 해외 것들은 좀 찾아봤어요. 뭐가 나왔나. 근데 국내에는 계속 그런 기조가 좀 깔려 쭉 있었나요? 깔려 있어서 네. 국내 기사들을 딱히 더 찾아볼 이유는 못 느껴서 네. 국내 기사들은 많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이번에 또 골든글러브 시상식에 참석하신 것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1 때도 이미 굉장히 많은 프로모션을 하셨잖아요. 또 참석하시고 이번에는 좀 굉장히 익숙한 그런 느낌도 드셨겠어요. 마치 성기훈처럼 2번 참석했으니까 나는 이 시상식을 알고 있어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네. 시즌 1과 시즌 2가 차이가 많은 게 시즌 1 때는 사실 기대를 누가 이렇게 하던 작품이 아니었잖아요. 네. 공개 전에는 사실 어떤 프로모션도 크게 한 적이 그렇겠죠. 없어요. 특히 네. 해외로는. 국내에서도 뭐 그냥 제작 발표회 하고 뭐 그냥 그런 정도였지 사실 이걸 글로벌 프로모션을 했던 작품이 아니라서 네. 사실은 이게 갑자기 막 해외에서 엄청난 반응이 밀려오면서 네. 그때 이제 부랴부랴 해외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상식 프로모션을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미 그때는 막 사람들이 막 너무 가면 좋아하고 이미 유명해진 상태에서 가서 그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프로모션을 시작한 거고 네. 시즌 2는 이제 그 전에 사전에 이미 다 계획되어 있는. 공개 네. 전에 이제 이 작품을 많이 봐주십사 하는 뭐 그런 프로모션을 이제 해외와 국내에서 전개를 한 거라 조금 방식은 달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좀 유명세를 이미 안고 시작해서 네. 좀 편했던 것도 있지만 아직 공개 전이라 약간 떨리는 마음도 있고 그때처럼 이렇게 막 이미 좋아해 주신 다음이라 아주 마음이 또 편하게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네. 더군다나 이제 이 시즌 2는 사실상 이제 가운데에 해당하고 있고 또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완결되는 시즌 3까지 기대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때도 또 프로모션을 하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또 프로모션을 또 해야죠. 네.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도 사실은 그 1, 2, 3 중에서 3이 나왔을 때 가장 많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찬사와 또 성과들을 거두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감독님은 이게 지금 현재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다른 인터뷰에서도 여러 번 얘기는 했었는데 네. 한 번에 쓴 이야기예요. 그리고 원래 한 시즌으로 하려고 했던 이야기고 1편을 포함해서요? 아니면 아니 2, 3편? 2~3편이요. 네네. 그런데 이게 쓰다 보니까 그렇죠. 좀 길어졌어요. 이게 한 8개 안에 끝내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작품을 쓰다 보니까 욕심이 좀 생겨서였는지 하여튼 인물도 좀 더 많이 넣게 되고 이야기도 커졌군요. 이야기도 좀 더 커지고 네. 그리고 더 이상 이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고 이제 뒤는 없다라고 이게 피날레라고 생각해서 만들다 보니까 네. 또 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많이 담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열 몇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열 몇 개가 나왔을 때 넷플릭스하고 얘기를 좀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근데 열 몇 개짜리 시즌이 요새 이제 나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거의 네. 점점 네. 호흡이 짧아지고 있는 추세라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라팔마인가? 뭐 그런 건 4개짜리. 네. 그리고 한국에서도 주로 6개짜리, 길어야 8개짜리 뭐 이러니까 이걸 한 호흡으로 내기는 좀
무리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했고,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걸 올해 이제 작년 연말 12월 말에 얘기로 다 돼 있었어요. 네. 그래봐야 한 3년 3개월, 한 3년 100일 만에 나오는 거라. 그렇죠. 네. 한 시즌을 어떤 그 텀을 둔 거, 그걸로도 이미 좀 긴, 그 다른 미드들에 비해서 네. 그거 보통 2년 안에는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거보다 더 늦게 한 번에 내려면 이제 4년 만에 내야 되는데 거의. 네. 그건 좀 너무 느리지 않냐, 너무 늦게 나오는 거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넷플릭스도 그런 입장을 밝혀서 이제 찢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찢으려면 이제 연말에 하나를 내고 네. 뒤에 하나를 내야 되는데, 네. 뭐 파트로 찢을까 하는 생각들도 했었어요. 가끔 파트로 찢었던 것들이 있었죠. 네, 네, 그 네. 종이의 집이나 더 글로리도 아마 뭐 한국에서 파트로 네. 한 몇 달 차이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시즌 3가 CG 양이 좀 압도적으로 많아요. 시즌 2보다. 아, 그렇군요. 네, 네. CG 거의 다 CG인 막 장면들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한 2, 3개월 안에 나와야 되는데 파트로 나누려면 네. 그 안에 완성을 하기가 좀 불가능한 게 있어서 결국 이제 작업 시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6개월 이상 벌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게 시즌이 맞지 파트로 가는 건 더 이상하지 않냐라는 또 그런 얘기가 돼서 내적인 결국은 논리가 생겼군요. 예, 그런 식의 딜레마들이 좀 생겨서 그냥 시즌으로 갑시다 이렇게 돼서 결국 2시즌이 돼버린 거죠. 네. 근데 결론은 결국 다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모든 인물의 결론과 네. 이 이야기의 결론과 제가 이 작품으로 하고 싶었던 모든 메시지는 사실 시즌 3에 거의 다 들어있죠. 네. 원래 이야기라는 게 이제 펼치다 보면 기본 설정을 제외하면 당연히 이제 뒤쪽이 더 무게중심이 가게 돼 있고 모든 감독은 그 이야기를 어떻게 결론 지을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는 거잖아요. 감독님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당장 또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 애초에 한 덩어리로 이렇게 굉장히 큰 하나의 이야기로 크게 내려고 할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이야기가 불어나게 됐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도 많아졌고 그럼 이제 양쪽으로 나눌 텐데 이걸 그냥 이렇게 나누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렇게 섞기도 하고 시즌2에서의 어떤 것들은 이제 대미를 장식하는 어떤 사건을 넣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하셨을 텐데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감독님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나눠야 된다면 그 지금 시즌2의 엔딩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건 기훈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여정인데 네. 시즌2도 그렇고 3도 그렇고 기훈이 시즌1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약간 천둥벌거숭이 같은 네. 약간 철없는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네. 하지만 뭐 인간성은 약간 양심과 인간성은 살아있는 네. 그런 사람이 이 게임에 우연히 참가해서 자기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견디고 살아남으면서 네. 뭔가 자각을 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이제 시즌2는 그 자각을 한 기훈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이 시스템을 멈추거나 전복시키기 위해서 돌아와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이야기인데 시즌2의 엔딩이 기훈의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처음에는 뭐 그 걔를 찾아서 네. 그 프론트맨을 잡아서 뭐 어떻게 해보려다가 그것도 네. 안 되니까 B 플랜으로 여기 심어놓고 자기가 준비해놓은 뭐 용병들과 조력 지원군들을 그 섬으로 끌어들이려는 뭐 노력, 그 다음에 그것도 실패하자 네. 투표를 통해서 제도권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민주적으로 여길 나가려고 하는 방법, 네. 그것도 실패하자 결국 혁명. 혁명을 네. 통해서 무장 봉기든 그 일순간에 체제를 뒤엎는 어떤 네.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를 나가려고 했던 그 마지막 네. 사실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 노력이 다 실패한 지점이 그 지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대가로 자기가 가장 믿고 따라 친한 친구를 잃게 되는 지점. 그 이후에는 이제 과연 기훈은 어떤 인간이 되어 있고 네. 그 이후에 기훈은 이 나머지 일들을 이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뭐 그거는 이제 거기서부터 딱 변곡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끊는 게 그런 의미로는 제일 끊어야 한다면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기훈을 위주로 끊다 보니까 다른 인물들이 사실 좀 애매한 데서 끝난 지점들이 생긴 게 좀 약점이긴 한데 네. 기훈이 가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네. 끊어야 한다면 거기서밖에 끊을 수 없었고 네. 분량적으로 중간이 가운데쯤. 되는 지점이기도 했고요. 또 가장 큰 사건이기도 하고요. 예.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인상적인 장면들을 코멘트하면서 주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감독님이 와 처음부터 이렇게 쑥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막 지금 막 뭐라 그럴까요? 더 궁금해지기도 하고 더 여쭤보고 싶기도 한데 일단 좀 뭐라 그럴까요? 배우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배우들이 워낙 많이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엑스트라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굉장히 큰 스타들까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인물들의 사연이 나와서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재밌었던 시즌2의 오락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이제 공유 씨가
연기했던 네. 부분, 또 이제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부분 이런 것들인데요. 이 시즌 2에서는 사실은 그런 어떤 이야기상으로 가장 흥미롭게 느꼈던 건 이 두 인물에 관한 거였거든요. 이번 시즌 2를 하시면서 이 뭐 이야기를 쓰실 때나 아니면 현장에서 배우들과 같이 이야기하실 때나 이 두 인물에 대해서는 감독님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시즌 1에 약간 좀 재미로 네. 게임 참가자를 모집하는 그 딱지맨의 공유 씨를 카메오처럼 캐스팅을 네. 했었는데 반응이 이제 너무 좋아서 첫 회랑 끝 회만 나오는데 끝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얘는 어떤 애냐. 뭐 시즌 2에 한번 다는 아니더라도 이 인물에 대한 얘기를 나름 좀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그 기훈이 그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유일한 단서는 얘가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매년 모집한다. 사람을 모집한다는 것 뿐이니까 그를 찾으러 다닐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기훈과 대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인물의 얘기를 조금 네. 아주 상세히는 아니더라도 네. 사람들한테 단서 정도는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1화는 딱지맨에 관한 이야기를 시즌2에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딱지맨 이야기를 1화에 다 넣어봤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시즌 2 전체를 다 무척이나 재밌게 본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에피소드끼리 1편이 어떻고 2편이 어떻고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약간 이상한 것 같고요. 이 덩어리로 그렇죠. 한 작품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나누어서 말을 한다면 사실은 저는 에피소드 1이 굉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에피소드 1은 그 자체로 하나의 이제 별도의 이야기처럼 보이기도 예. 하고 그 안에서는 공유 씨가 주인공이라고 볼 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야기가 완결되었고 제가 무엇보다도 이제 감탄하면서 너무 재밌게 보았던 것은 이 공유 씨가 연기한 딱지맨이라는 인물이 그 1편 속에서 사실상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적게 말할 필요도 없는 최적의 분량으로 너무 잘 드러난 것처럼 저한테 보였어요. 너무 매력적으로 보인 인물이었거든요.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인물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에 대한 환멸이 의인화된 캐릭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더 흥미로운 건 그런 인간에 대한 환멸 속에 본인도 제외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또 이제 공유 씨가 또 뭐라 그럴까? 배우로서 굉장히 반듯하시잖아요. 그래도 양복 딱 입고 나오고 멋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존댓말 하다가 사실은 가장 잔인한 면모를 드러내니까 그 낙차에서 어떤 굉장한 또 장르적인 재미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인물을 공유가 연기했다 혹은 그 공유가 연기했던 딱지맨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그런 차가운 어떤 그러면서도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이런 것을 만들거나 현장에서 배우가 연기하게 될 때 감독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궁금하네요. 참 좋게 봐주셨는데 네. 이게 뭐 공유의 그 딱지맨에 대한 영화도 아니고 사실은 네. 잘 지나가야 되는데 이 인물을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더 다른 의문을 낳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너무 덜 들어가면 네. 뭐야 또 아무것도 뭔가, 아닐 수도 있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걸 수도 있죠. 네. 그래서 뭐 한 몇십 페이지의 이 인물에 대한 바이오그래피를 만들어서 네. 이 인물에다가 모두 네. 그 제 노력을 쏟아부을 수도 없고 해서 네.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딱 네. 개념만 가지고 네. 사람들에게 딱 어느 정도의 힌트만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대사를 쓸 때도 많이 갔나 적게 갔나 이 부분을 이제 많이 고민하면서 네. 대사를 이제 첨삭을 많이 했는데 특히 그 기훈과 마지막에 러시안 룰렛을 네. 하는 장면에 네. 대해서 공유 씨가 한 번도 그 선역을 해본 적이 악역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뭐 사실 인상으로 보나 네. 뭐 항상 착한 역할들을 했고 조금 심각한 역할을 최근에 와서 좀 서복이니 뭐 고요의 바단 이런 데서 좀 하긴 했지만 악한 역할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재미있을 것 같았고요. 오히려 본인도 재밌어 했죠. 네, 본인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네, 좀 뭔가 기이한 좀 어떤 에너지 같은 걸 느꼈어요. 그때부터 느꼈는데 그 종각 그 파고다공원? 탑골공원에서 네. 빵 밟을 때부터 네. 뭔가 좀 이상한 표정을 보여주더라고요. 생전에 안 보여주던. 네. 뭐 뒷얘기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 빵 밟을 때 날씨가 그날이 34도인가 5도인가 여름에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네. 거기에 또 시멘트 바닥이라서 현장의 온도는 38, 9도 막 이랬는데 네. 미친 듯이 빵을 밟는 걸 매테이크를 찍었는데 네. 그거 하다 발바닥에 뭔가 나가가지고 거의 약간 막 무아지경에 빠져서 이걸 밟다가 네. 부상을 한동안 못 걸었어요 제대로. 어. 그 정도로 막 온 그걸 다 바치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 친구가 뭔가 좀 기이한 이 역할에 대한 자기만의 해석이든 아니면 최초로 이런 역할을 하면서 혼자만 느꼈던 어떤 감정이든 뭔가 개인적으로도 친한데 못 보던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전 세계 어느 배우가 빵을 밟아보는 연기를 했겠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명을 가둬놓고 네. 서로에게 이제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시킬 때부터 네. 나중에 기훈과 1대1로 할 때까지 점점 이게 그런 약간 뭐라 그래야 광기 같은 것들이 네. 점점 약간 이렇게 엘리베이팅 되면서 무슨 뭐 디렉팅을 뭐 그게 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네. 본인이 어떤 네. 순간에 몰입을 했을 때 나오는 느낌인데 네. 저도 전혀 못 봤던 어떤 것들을 봤고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느꼈고 네.
본인도 자기 모습에 약간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다 또 그 김종 촬영 감독이 여관 밖에 나오던 약간 그런 붉은 조명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그 한쪽에다가 이렇게 붉은 조명을 밖에서 들어오는 걸 이게 눈에 하니까 더 약간 이상한 악마적인 느낌들이 더 확 살아서 그런 연기 플러스 모든 게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다들 놀랬던 뭐 그런 장면이 하나 나온 것 같았어요. 네. 지금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장면이었고 제가 디어헌터라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네. 러시안 룰렛을 꼭 한번 어느 기회든 한번 어떤 작품에서든 해보고 싶어서 네. 이번 작품에 그 러시안 룰렛이라는 걸 넣어봤는데 네. 아무튼 저의 모든 그 욕망과 이걸 다 충족시켜주는 네. 그런 장면이 거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상당 부분은 공유 씨의 어떤 처음 보여주던 그런 그렇겠죠. 예, 마력 같은 그럼 여기서 순간들. 휘파람을 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하신 건가요? 아니면 휘파람을 부는 건 이제 제가 시켰던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어떤 그 자세나 표정이나 이런 건 이제 본인이 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뭐 휘파람을 살짝 불어볼까요 했던 것뿐인데 이제 네. 거기서 뭔가 이상한 동작을 하면서 네. 이렇게 그걸 한번 하니까 배우죠. 좀 다른 어떤 생각하지 않은 것들이 추가되고 네. 뭐 입에 넣는 것도 이제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던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이렇게 겨누는 척 하다가 다시 갑자기 입에 넣는 말 그런 류의 약간의 그 현장에서의 스스로 막 임기응변으로 네.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도 본인이 약간 뭔가 빠져들어서 하니까 좀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공연하는 배우가 아직 뭔가에 많이 갇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떤 본인 스스로도 면에서 해방감을 느꼈을 수 있겠네요. 완벽한 어떤 뭔가 좀 자유를 느끼면서 연기를 했던 게 아닌가. 앞으로 좀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태까지는 너무 이제 네. 저희가 커피 프린스와 도깨비의 나이스 그렇죠. 로맨틱으로만 그렇죠. 기억을 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을 뒤집어서 너무 잘 쓰신 거죠. 이 작품에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안 해본 시도를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완벽한 확신은 없었거든요. 네. 예, 왜냐하면 그런 역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좀 불안한 게 있었는데 네. 예. 결과적으로 홈런이 됐네요. 그렇죠. 예, 완벽한 네. 홈런이 되죠. 근데 이 딱지맨은 사실은 원래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차갑고 무례하게 굴고 또 그 게임을 딱지를 치고 하는 것에는 사실은 명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모집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 딱지 치기에서 상대방을 따귀를 때릴 것인지 아니면 돈을 받을 것인지 이걸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오징어 게임에서 목숨을 사실은 담보로 해서 돈을 456억을 받는 그것의 어떤 축소판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흥미로웠던 것은 이 시즌2에 이르러서 이제 공유가 이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데 공유 씨가 이 딱지맨이 그게 파고다 공원에 가서 빵하고 복권인데 이때는 모집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빵하고 복권을 주고 이 사람은 아마 스스로 사람들이 다 복권을 택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자기가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환멸스러운 어떤 그런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아마 그 게임을 했을 것이고 그랬을 때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환멸스러운 행동으로 복권을 골랐을 것이고 딱 한 명만 빵을 먹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이제 빵을 짓밟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는 건데 이 행동은 딱지맨의 입장에서 보면 기능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즐기기 위해서 혹은 자기의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어떤 인간인지를 그 장면이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딱지맨 캐릭터를 처음에 시즌 1 때 구상할 때 약간 이제 외형적으로는 몰몬교 지하철에 항상 항상 돌아다니면서 양복 입고 다니고 이걸 예의 입고 바르고, 예, 예. 수트케이스를 항상 들고 다니면서 예의 바른 이제 또 키도 크잖아요. 예, 그런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렸어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딱 그래서 그렇게 친절하게 항상 존댓말을 쓰고 네. 시즌 2에서는 딱지면에 약간 그 모집하지 않을 때 어떤 일상을 하나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이 사람은 밖에 나와서 이 얼굴을 까고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일종의 그 예를 들면 그러네요. 예, 유일하게. 프론트맨에 의해서. 네. 그렇다면은 정말 프론트맨이든 누가 봐도 네. 인간에 대한 환멸, 네. 저들은 당연히 저 안에 들어가서 분리수거돼야 될 쓰레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그 신념이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일고의 의심도 없는. 근데 스스로도 그걸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남은 시간에 이제 뭔가를 하나 하는 걸 보여줄 때 스스로 확인하는 과정. 이 네. 애들은 당장에 빵을 구할 돈도 없는 애들이지만 이거보다는 여전히 그 불확실한 미래에 일확천금에 목숨을 거는 그런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들임을 스스로 입증하는 거죠. 입증하고 네. 그 앞에서 그들을 조롱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들을 정당화하고 자기 스스로의 가치관을 다시 한번 강화하는 뭐 그런 일로서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네.
그 장면을 만들어봤어요. 야, 이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겨우 에피소드 1에 딱지맨 한 명 얘기했는데 벌써, 네.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딱지맨 얘기만으로도 2시간 저희가 네, 사실은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오늘 또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젠 또 다른 굉장히 매력적으로 이 편에서 이렇게 형상화된 이병헌 씨가 연기했던 프론트맨. 시즌 1을 보고 나면 당연히 이 인물의 과거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준호와의 관계도 있고 저는 사실 이제 이병헌 씨를 너무 훌륭한 배우라고 많은 사람들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보았던 이병헌 씨 연기 중에서 거의 가장 무서운 얼굴 중에 하나가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별것도 아니에요. 배우가 이렇게 막 악마적으로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게임에 참가해서 자기 정체를 보고 성기훈이 하는 말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이런 표정인데 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이런 식으로 이병헌이라는 배우가 얼마나 훌륭한지 그게 또 얼마나 드라마 속에서 잘 형상화되었는지 또 그걸 또 약간 각본과 또 연출로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주신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사실 진짜 시즌2를 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었어요. 네. 시즌1 할 때는. 네. 만약의 경우에 혹시 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한 1% 정도 하고 네. 이 과거를 좀 넣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또 거기다가 이병헌이라는 또 너무나 유명한 배우를 그쵸. 깜짝 등장을 시켜놨기 때문에 네. 혹시나 뭐 나중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전에 우승자였고 거기 보면은 약간의 기록에 전에 경찰이었다가 네네네. 그 기록 그 잠깐 잡힐 나오죠. 때 있어요 인서트에 그런 그냥 어슴푸레한 아주 이 인물의 과거와 여기 왜 들어왔는지 단서를 넣어놓은 거였는데 막상 이제 시즌2를 하게 되니까 네. 부랴부랴 그걸 이제 막 디벨로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건데 네. 광맥이네요. 그게 살짝 심어두었던. 그렇죠. 그래서 네. 최대한 그냥 모호하게 정도 네. 하는 거지. 그래야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거기 묶여서 꼼짝도 못하니까.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그걸 베이스로 해서 이제 좀 개발을 좀 해본 건데요. 시즌 1은 1번의 존재가 완전히 이제 트위스트로만 쓰이잖아요. 반전으로만 네, 이제 나중에 네. 끝에 나오는 게. 그래서 시즌 2를 어떻게 할까 구상을 하다가 네. 시즌 2는 반대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1번을 관객이 다 아는 사람을 아예 미리 집어넣고 네. 안에 있는 그 플레이어들은 모르는. 네. 그래서 관객들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는 서스펜스를 반대로 이제 만들어 보자는 식으로 접근을 했고. 정보량의 차이가 생기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죠. 예. 관객은 이제 알면서 볼 수 있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기욱과 인호의 관계를 시즌 2의 메인 어떤 스토리 라인을 잡았는데 네. 그 병원 선배 이제 흔히 얘기하듯이 이제 3가지 캐릭터를 동시에 연기했어야 됐다고. 그래서 이제 네. 프론트맨으로서의 자기 그래서 그 무서운 눈빛을 할 때 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옛날로 돌아간 인호의 그러니까 처음 게임에 참가했을 때의 모습 같은 걸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막 좋아하는 순간이라든가 또는 그건 진심인 거죠? 예, 진심인 네. 거죠. 뭐 그 어느 순간 자기도 그쪽으로 가는 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 때문에 되게 그 병원 선배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는데 내가 여기서 이걸 왜 해야 되고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이건 진심인지에 대해서 여기선 나는 이 프론트맨으로서 가짜로 이걸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은 옛날에 그 인호로서 이걸 진짜로 즐기는 거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진짜로 하자고 다 거의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순간으로 따지면 4화인가에 그 기훈 침대 옆으로 찾아와서 자기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 옛날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얘기처럼 하는데 그게 이제 옛날 얘기였던 건데 그래서 제가 그 어떤 한 문장만 과거형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살짝 그게 자기도 모르게 옛날 떠올리면서 이렇게 속이려고 현재형으로 얘기하다가 불쑥 돈이 튀어나온 네, 거죠. 저도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라고 하든가 하여튼 그 순간만 과거로 한 문장만 바꿔놨는데 시제를 뭐 그런 장치들을 조금 활용을 해본 거죠. 근데 그 순간은 이제 옛날의 인호로 어느 순간은 인호고 어느 순간은 또 그 프론트맨이 뭐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는 이제 완전히 장난을 치고 이럴 때는 영일이라는 가명을 쓴 그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저 이름을 듣고도 모를 수가 있냐고 이제 분들이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뭐 그런 3가지 모습들을 좀 왔다 갔다 하는 캐릭터라 뭐 좀 흥미가 더 생길 수도 있고 보는 분들이 물론 연기하시는 분도 물론 기만적인 측면도 있지만 그 3가지가 다 실제로 다 그 사람의 일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뭐 하나는 연기를 하는 거고 하나는 진심이고 하나는 예전의 진심이고 하나는 지금의 진심이고 올드 셀프와 이제 뉴 셀프 과거에 나와 지금의 프레젠트 나군요. 셀프의 모습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미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오갈 수 있는 캐릭터였다고 생각을 해요. 매 순간 그래서 이제 병원 선배는 항상 지금 여기서 어떤 누구야 자 여기선 누구야 여기선 누구야 이런 걸 가지고 원래 또 이병헌 씨가 항상 또 그런 식으로 감독과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항상 물어본다고 항상 물어보세요. 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나 여기서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작품이 그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고 뭐 한 집단을 보여줄 때도 보통 한 5명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의 모든 영화 주연 배우들은 나오기만 하면 노상 자기가 다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액션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리액션만 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더 길어서 네. 이제 그 리액션을 난 그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저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질문하실 때도 있고 그래서 좀 적당히 알아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자꾸 물어보셔가지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네. 말하다 보면 감독님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스스로 깨달을 그렇죠. 때도 예, 있죠. 예, 그럼요. 그 배우들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병원 선배는 특히나 질문이 많아서 특히 그런 분 중에 하나여서 더 준비를 하게 되는 감독을 점점 더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분위기도 하시고요.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인호 영일 막 왔다 갔다 찍을 때가 힘은 들었는데 봐도 재밌고 찍을 때도 그래서 재밌었던. 시즌 3에서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은 상상하게도 되고요. 또 딱 그 오영일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그 지점에서 딱 그 시즌 2가 끝났기 때문에 뒤가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또 기존에 나왔던 캐릭터들 말고 당연히 이제 새롭게 등장한 수많은 인물들, 새로운 게임 이런 걸 또 이제 새로운 시즌을 보는 재미지 않습니까? 새로운 캐릭터로 등장한 배우들 중에 본인이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다 캐스팅을 하셨을 텐데 예상과 다른 면에서 가장 좀 현장에서 신선하게 보였다고 그럴까요? 다르게 보였던 배우가 있었다면 누굴까요? 제일 힘들기도 했고 신선하기도 했고 타노스죠, 타노스. 최승현 씨요? 최승현 씨가 항상 그건 진짜 지시만으로 이렇게 연기 지도만으로 될 수가 없는 거를 한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그게 또 뭐 메소드 그런 건 아니죠. 오히려 뭐 양식적인 거예요. 사실 그 캐릭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뭐 승현 씨를 생각하고 만든 캐릭터가 아닌 이제 원래 만들어져 있던 캐릭터인데 처음에 그 캐릭터를 만들 때는 그 쇼미더머니에 제가 많이 보던 이제 래퍼들 중에서도 되게 좀 과장되고 막 수액이 넘치고 막 진짜 저 세상 텐션 안드로메다 텐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좀 생각을 했어요. 일상에서도? 일상에서도. 랩을 안 할 때도. 그래서 뭐 거의 말도 약간 랩처럼 하고 항상 영어 섞어 쓰고. 지금도 감독이 약간 그러세요. 지금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약까지 한 상태가 되면 어떨까? 그래서 좀 저세상 텐션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항상 하이 상태에 있는 붕뜬 캐릭터를 생각했는데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걸 이제 최승현이라는 배우랑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둘이 같이 하면서도 초반에 그 장면을 찍을 때는 승현 씨가 긴장도 많이 했고 처음 이렇게 대중 앞에 카메라 앞에 나와서 이런 걸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그리고 그 캐릭터 자체도 너무 사실은 이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바닥에 발을 많이 붙이고 있는 캐릭터인데 그러네요. 이 캐릭터는 한 공중부양이 한 30cm쯤은 돼 있는 캐릭터라 이게 맞나 하는 생각을 둘 다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승현 씨가 이제 저한테 의지를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결정을 내려줬어야 되는데 저도 이게 한두 씬 찍고 나서 걱정을 표시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감독님 너무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그냥 더 가봐야겠다. 여기서 자꾸 이걸 다운투얼스로 내리면 바닥에 땅을 붙이게 하면 오히려 죽도 밥도 아닌 보일 캐릭터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은 아예 한 30cm에서 한 1m쯤 더 뛰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은 걸 제가 얘기를 했고 이런 뭐 좀 더 과한 행동들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막 버튼에다 키스를 한다거나 이런 건 이제 제가 시켜본 건데 제가 즉흥적으로 시킨 게 많아요. 그랬더니 이제 승현 씨가 그걸 연기하면서 점점 그 캐릭터에 좀 동화되면서 굉장히 또 많은 걸 만들어 오셨어요.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깎을 건 깎고 뭐 키울 건 키우고 해서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병맛의 끝판왕으로 가는 약간 그런 타노스 캐릭터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승현 씨랑 하면서 재미도 있고 처음에는 모험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확신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캐릭터가 하나 이 작품에 필요한 것 같다. 뭐 아니라 다를까 이제 나오고 나서 많은 말씀들이 극단의 양극단의 반응들이 있었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시즌 1 때도 그런 캐릭터들이 좀 있거든요. 이 작품은 약간 카투니시한 게 있어요. 만화적인 데가. 왜냐하면 이게 이 설정 자체가 무슨 갑자기 몇백 명이 끌려 들어가서 그 섬 안에 그런 만화 같은 어마어마한 시설이 있고 거기서 되게 진짜같이 보이지만 또 가짜인 거잖아요. 너무나 명확히 가짜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개연성만 따지면 굉장히 이상한 개연성만 따지면 진짜 뭐 황당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좀 약간 만화적인 과장된 캐릭터들도 이 안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걸 너무 다들 벌벌 떨면서 막 네. 내 목숨이 이러면 사실 네.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야기라 오히려 그래서 그런 좀 만화적인 캐릭터들을 1편에서도 넣었고 네. 그 캐릭터들에 대한 반응은 1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네. 아. 예, 뭐 미녀나 덕수에 대한 한민여, 반응이 장덕수. 예, 뭐 과장됐다, 이상하다. 네. 한국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이런 장르도 별로 없고 네. 연기도 굉장히 리얼리티 베이스에 대한 연기들이 호평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불호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은 그게 뒤집힌 것도 외국에서 너무들 그런 캐릭터들 좋아해주고 반응이 나오니까 이제 이번에도 비슷하네요. 예, 지금도 사실은 좀 비슷해요. 근데 조금 더 극단적인 이 네. 타노스는 더 극단적이기도 하고 네. 또 그 승현 씨의 개인적인 히스토리까지 아, 이 그렇죠. 안에 얽혀 있어서 더 네. 극단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굉장히 문화적인 차이도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뭐 배우들이 연기를 평하는 것은 관객들의 어떤 시선에 따라 달리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사실 이제 저는 좀 고백하자면 저는 1편을 굉장히 재밌게 보면서도 방금 전에 감독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장덕수나 한민여 캐릭터는 이제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랑 무관하게 사실은 좀 걸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근데 거기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1편의 장덕수가 2편의 타노스일 텐데 저는 사실은 최승현 씨 연기가 굉장히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는 쪽이고 최승현 씨가 특히 이제 이 시즌 2를 전체를 집약한 하나의 굉장히 기괴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링가링가링 하면서 돌아갈 때 팔짱을 끼고서 두 사람이 돌아가는 나머지 사람은 겁에다 질려 있는데 딱 두 사람만 이게 지금 죽음 앞에서 무슨 짓이야 싶을 정도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저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오징어 게임 2에서의 핵심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장면을 볼 때 묘한 쾌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그게 어울렸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사람마다 다른 것 같고 제가 좀 네. 약간 소수파 같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기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성기훈이라는 인물의 거대한 여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변화와 성장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좌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마도 감독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2, 3를 나누다 보니까 생긴 부분일 텐데 이 편에만 국한해서 본다면 이렇게 재밌는 인물들, 흥미로운 인물들이 많은데 정작 가장 중요해 보이는 성기훈이라는 캐릭터가 적어도 이 시즌 2만 놓고 본다면 사실은 변화가 보이지 않고 변화는 마지막 순간에 있으니까 인물 자체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화자처럼 보이면서 역할은 수행하고 이정재 씨도 훌륭한데 덜 돋보인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는 어떠신가요? 그게 사실 이 시즌 2의 성기훈은 네. 사실 되게 맹목적인 단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그쵸, 들어와서 그쵸. 네. 그걸 그냥 해내려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시즌 1처럼 완전히 무슨 철부지 네. 막 이상한 삐딱선을 타거나 그래서 우스꽝스럽기도 하면서도 코믹하고 정감이 있는 뭐 그런 모습은 이미 다 사라졌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은 캐릭터만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 면들이 좀 부족해진 것들을 사실은 이제 정배라든가 인호라든가 좀 다른 인물들이 좀 채워주기를 바래서 이제 다른 인물들을 특히 정배를 다시 불러들여서 그런 면들을 좀 메워주기를 바라는 옛날의 성기훈을 보는 듯한 모습이 그러네요. 예, 정배에게 좀 많이 투영이 됐고요. 그러니까 기훈은 사실은 천천히 조금씩 변하는 캐릭터인데 2와 3에 걸쳐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건데 표현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투표도 실패를 하면서 약간 뭔가 조금 더 이렇게 obsessed 된 이렇게 사로잡힌 그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 내가 이걸 부셔야 되는데 못 부시는구나 그런 모습을 조금씩 더 보여주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점점 더 심각해지고 막 약간 화를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막 저들이 공격할 거라는 그냥 사로잡혀서 바로 요새를 짓고 다 그 침대 밑에 들어가서 자라고 하고 그런 식으로 약간씩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불안과 망상에 사로잡히는 그런 과정을 좀 조금씩 겪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결국은 이제 반란을 기획하고 반란을 하는 그 와중에 인호랑 이제 둘이 말싸움을 조금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인호는 저놈들이랑 싸우는 게 낫지 않냐. 먼저 공격하자고. 네, 먼저 공격해서. 그 지점들이 이제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숨어서 다 그 반란 때문에 이 싸움을 방치하면 우리가 더 많이 죽을 텐데 이 X쪽이 그거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희생을 감수하자는 얘기인가요? 라고 했더니 기훈이 약간 고민하다가 옛날에 기훈 같으면 아니었겠죠. 아닌데 이제 그런 지점이 이 자기의 모든 노력들이 실패하면서 자기 목표에만 사로잡혀서 목표 때문에 수단이 바뀌게 되는 대의가 조금씩 사라지고 뭐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 희생을 치르더라도 이 게임을 끝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결국 자기 입으로 하게 되는 그래서 그 순간에 인호가
아, 이 자식이 나처럼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네. 그래, 모든 대의와 명분은 그렇게 바뀌는 거야, 조금씩. 뭐 그런 과정들을 관찰을 하면서 네. 이 사람이 약간씩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성기훈의 변화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많이 보이지 않지만 디테일한 과정의 변화들이 성기훈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의 어떤 마지막 좌절의 끝 지점이 시즌2의 엔딩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부터 이제 시즌3에 가겠죠. 과연 어디로 네. 갔다가 어떻게 다시 바뀌느냐. 마지막 그 한 번의 휴머러침이 있는 게 이제 시즌3의 기훈의 캐릭터인데, 시즌2에서는 어쨌든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런 면에서는 뭐 보시는 분들이 기훈의 주인공성이 좀 떨어지는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네.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한 기훈이라는 캐릭터의 큰 변화를 그리면서 한 발 한 발씩 조금씩 가는 과정이었어서. 감독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이제 사실 굉장히 많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요. 들으면서 또 다시 이제 생기는 것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영화를 이제 해설하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누가 주인공이냐, 이 영화에서 가장 어떤 특정한 영화가 있을 때 누가 주인공인지를 판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는 저는 변화를 겪는 사람이 주인공이다라는 말을 가끔 해요.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데, 그 기준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이 시즌2에서 성기훈의 그 변화가 드라마틱하게 보이지가 않는다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이 성기훈은 초반에 주장하는 바하고 후반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시즌2에서 초반에는 다 이 사람들을 함께 살아나가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후반부에 가게 되면 이 게임을 끝내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 어떻게 생각하면 목표 자체가 전환이 되는데, 그 사이에서 이 사람이 좌절을 겪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좌절은 혁명의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물이 덜 흥미로울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 인물이 겪어야 될 변화는 어떻게 보면 시즌2와 시즌3 사이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즌2에서 끝내버리니까 이 인물이 결과적으로 이 인물의 가장 큰 변화는 시즌2에서 혁명이 실패한 것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나올 텐데, 그거는 뭐 시즌3의 초반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인물은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그건 구조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이걸 좀 당겨올 수가 조금 없나요? 당겨서 아니면은 뒤에 네. 한두 에피소드를 더 붙여서 끝내면 네. 뭐 플래시 포워드를 넣는다거나. 그런 이제 또 시즌 3로 그걸 끊기가 네. 에피소드 숫자도 그렇고 네. 좀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네. 사실은 이게 시즌제로 딱 기획이 돼서 썼던 것이 아니라 네. 그런 구조적인 약점이 네. 있는 게 어쩔 수 없는 지점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이 드라마를 즐기는 사람들의 어떤 뭐라고 볼까요? 상대적인 불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구조적인 측면에 있는 것 같고, 이 구조적인 측면은 사실은 실용적인 이유도가 있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그것을 배급할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시즌2와 시즌3를 그렇게 나누는 과정에 여기서 뚝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그 시즌2와 3를 나눌 때의 실용적인 어떤 이점 말고 작품의 이점은 없었나요? 품적인 네. 이점은 거의 없었나요? 네. 그런 거겠죠. 궁금증을 많이 유발시켜서 뚝 끊어서. 지금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시즌 3를 뭐 예측하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일들이 네.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뭐 이진욱 씨는 예측이, 죽었나 안 죽었나 뭐 이런 거. 뭐 예측이 네.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뭐 그런 시즌 3를 보기 전에 많은 이야기들을 끌어낼 수 있는 뭐 그런 장점. 그것도 실용적인 뭐 거잖아요. 그건 실용적인 거긴 하네요. 근데 사실 네. 작품적으로는 네. 사실은 한 번에 나가는 게 맞기는 해요. 뭐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근데 이 열 몇 개를 한 번에 냈을 경우에 네. 또 아마 거기까지 지금 너무 그 작품을 소화하는 이 호흡들이 짧아져서 네. 뭐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또 너무나 길게 느끼실 수도 있는 충분히 점이 이해는 있어요. 되네요. 예, 네. 더 이상 못 보겠어 이럴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죠. 예, 뭐 언제 변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어서. 호흡이 짧아졌으니까. 예, 그래서 쉽지는 않은 선택인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네. 작품들 너무 빨리 호흡하고. 그렇죠. 지금 저희 에피소드당 이제 뭐 짧은 거는 크레딧 빼고 한 44, 5분 정도고, 긴 네. 거는 크레딧 빼고 한 1시간 뭐 5분 되고 이런 것도 있고, 보통 한 50분대인데 50분대죠. 이것도 지금 기본적으로는 플랫폼에서는 길다고들 해요. 네. 예, 보통 한 40분대에 끊어달라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트렌드를 고려하면 하기 힘든 좀 선택이 아닌가, 열 몇 개를 한꺼번에 내는 게, 뭐 그런 지점들은 있죠. 그리고 사실, 네. 개인적인 욕심은 사실 뭐 그런 거 다 제끼고 다 보세요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네. 그런 후대 결정이 관객들은 쉽지는 그렇게 즐기겠죠. 1, 2, 3부를. 그렇죠. 릴리즈를 결국은 결국은 지금 뭐 불만이 있으신 거 뭐 이해하지만 결국 나오고 나면 앞에서 또 한번 다시 보시고, 결국은 한 호흡에 뭐 이게 몇 년 있다 나왔으면 지금 1과 2의 사이처럼 이게 한 2, 3년 있다 또 나오고 이런 거면 네.
제가 볼 때 이 방법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몇 개월 올해 뭐 뒤니까. 안에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 아, 충분히 다시 한 호흡으로 소화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당장 이 시즌 2에 대한 평가는 좀 짜져도 뭐 그런 시즌 3까지 한 번에 호흡하시는데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네. 뭐 그 정도 생각이었기 때문에 또 네. 찢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2, 3년 후에 나온다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찢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내 편을 만들어야죠. 사실은 이전까지는 이제 영화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가장 크게 성공한 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시리즈 드라마인 건데요. 이 양자 사이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사실은 오징어 게임 2를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에피소드의 끝이 절묘하지? 라고 1화, 2화, 3화를 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화의 끝에서는 바로 이제 공유의 그런 장면으로 끝나고 2화에서는 노을이 참가자가 아니라 운영자 쪽에 참가한다는 걸 보여주면서 끝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피소드의 끝은 이병헌 씨가 참여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진짜 클리프행어? 이런 걸로 정말 절묘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 드라마 시리즈의 특색을 가장 잘 이용하신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포함해서 어떠셨나요? 사실 저는 네. 시리즈의 팬이 아니에요. 시리즈를 네. 잘 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유학 시절에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시리즈가 24시간밖에 없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네. 한 번 보니까 갑자기 빠져들어서 제 블록버스터에서 그걸 계속 빌려다가 그거 외에는 거의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리즈를 본 기억이. 네. 한국에서도 TV 시리즈를 잘 보질 않아서 사실은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네. 그런 분이 넷플릭스 사상 최고의 시리즈, 가장 인기 있는 시리즈를 만드셨네요. 한 시즌이라도 다 본 시리즈는 한 5손가락 안에 꼽는 네. 것 같아요. 저는 네. 안 봐서. 근데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시리즈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오징어 네. 게임 대본을 네. 영화에서 시리즈로 바꾸려고 네. 그때 이제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가지고 부랴부랴. 가입을 그때 네, 하셨어요? 원래 안 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유명하다는 시리즈를 좀 봤습니다. 네. 뭐 오렌지 이스 뉴 블랙 뭐 네. 이런 거에서 앞에 한 3화까지 보통 다 봤, 몇 개씩을. 그래서 3화까지가 절묘한 거구나. 보니까 잘 된 시리즈들은 확실히 끝에 뭔가 이렇게 훅을 걸고 네.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네. 클리프행어라고 부르는데. 네. 그래서 저게 일종의 기술이구나. 그 끊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보면서 저런 걸 좀 넣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에서 공부를 몇 개를 시리즈를 몇 회를 보고 하고 네. 이제 시즌 1 때도 좀 넣기 네. 시작했었죠. 그런 것들을. 네. 확실히 반응이 그게 좋죠. 오더라고요. 네. 시즌 1 때도 그래서 게임 한중간에 끝내버렸거든요. 그 줄다리기 게임 같은 거를. 네. 다시 절대로 끊을 생각을 못하게. 네. 시즌 1, 2 때도 1, 2화가 사실 셋업이잖아요. 어느 정도의. 다들 게임에 빨리 들어가길 바라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열 몇 개짜리 사실 긴 이야기라 셋업은 꼭 필요했고. 네. 그래서 이 셋업을 어떻게든지 안 끊고 지루하지 않게 보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초반에 네. 그 클리프행어 더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네. 1화는 그렇게 끝내고 2화도 네. 거기서 갑자기 충격을 빡 주고 네. 3화의 마지막에 딱 등장시키면 못 끊을 것이다. 그 다음 4화부터는 이제 이야기의 힘으로 네, 뭐 계속 갈 이야기의 힘으로 것이다. 가는 거니까. 네. 1, 2, 3화에 좀 네. 끝 엔딩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 시리즈가 갖고 있는 특색을 너무 잘 살리신 건데,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 작법 수업 같은 데서 보통 이제 한영 장르 영화 한 편을 보통 8개 시퀀스 정도로 나눈다거나 이런 것들 가르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보면 지금 에피소드가 이 시즌 1의 경우에는 9개였고요. 시즌 2는 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영화 작법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보통 8개 시퀀스라고 만약에 보게 된다면. 뭐 이런 건 또 비슷하게 또 겹치기도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영화적인 정체성을 가진 분으로서 이 드라마 시리즈로서 이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작품을 만드셨는데 이 양자 사이의 관계를 감독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일종의 기본적으로는 다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체성이 완전히 이 양쪽 분야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기본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하고 만들어요. 네. 뭐 특별히 차이가 왜냐하면 이 오징어 게임 시작 자체가 영화 대본이었기 때문에 네. 영화를 만들려고 써놨던. 근데 이걸 어떻게 2시간에 하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사실 그래서 이게 제가 2009년에 이걸 처음 썼는데 네. 그 투자를 돌려보고 음. 그 캐스팅도 돌려봤어요. 네. 그래서 진짜 그 당시 유명한 배우분들 3명 딱 드리고 접었는데 다 거절하셨. 그쵸, 당연히 다 아유, 거절당했죠. 지금 제일 유명한 분들 3명이라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면 지금 돼요. 얼마나 네. 근데 그때 영화를 만들어주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때 쓸 때도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 6개의 게임을 2시간 안에 넣는다는 게. 그래서 그 사이 얘기가 거의 없어요. 아, 거의 게임이 중심이 거의 되는. 게임이 중심이 되는. 네. 이걸 2시간 안에 할 수 있나라는 그 생각 그때도 이미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다시 이걸 꺼집어내서 제가 만들려고 했을 때
이건 시리즈로 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게임이 6개고 그 그러네요. 사이사이에 네. 많은 이야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 8개짜리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고치기 시작한 건데 네. 뭐 기본적인 클리프행어 같은 걸 넣긴 하지만 다른 작법으로 쓴다라고 생각하고 썼던 것 하진 같지는 않고요. 않아요. 전혀. 네.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았고 그냥 좀 네. 더 많은 풍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시간 여유와 그 공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인물을 넣을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서브 플롯을 넣을 수 있고 네.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걸 굉장히 압축해서 타이트하게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시간 제약 때문에. 네. 근데 이건 조금 그런 쪽으로 좀 더 넓게 여지가 편하게 있었군요. 가볼 수 있는 그런 여유 정도로 생각했지 이걸 아예 뭐 장르적으로 다르다 다른 작품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네. 이 시리즈는 접근법 자체는 개인적으로 비슷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으로 생각해서 사실 크레딧을 다 매 화마다 원래 시리즈 앞에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안 나와요. 아. 제일 앞에만 나와요. 이 시즌 네. 1도 그렇고. 음. 그 이후에는 그렇게 오프닝 더- 크레딧이 없어요. 더 영화적인 느낌이 있네요. 예, 그냥 오프닝 크레딧 보고 다 보다가 끝에 엔딩 크레딧 보시라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래서 좀 영화처럼 만든다고 그렇군요. 생각을 해서 아예 오프닝 크레딧 씬을 그 매 화마다 나오는 거 저희는 다 없애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부피가 이 형식을 요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 Not just any internet, it's the #1 internet in Korea with 1-year short-term plan.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SK Broadband's internet, please check the pinned comment. 지금 시즌 2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건 둥글게 아닌가요? 그런 것 같죠? 하고 공기를 공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런 게임들을 이제 그 본인 스스로가 실제로 어린 시절에 하셨기도 하셨을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이 게임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즐거워할까? 이게 통할까?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게 되고 오징어 게임이 이렇게까지 성공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가장 어린 아이들이 하는 동심에 가득 찬 그런 게임이 가장 피비린내 나는 끔찍한 형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시즌2 국한에서 말하면 감독님께서 각각 게임을 구상하시거나 혹은 또 실제로 나왔을 때 관객들의 반응을 보면서 게임에 관해서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뭐 게임이 있다고 다 이런 형식의 그 재미있는 게임으로 이 드라마화할 수 있는 건 않겠죠. 아니라서 네, 그러니까 룰을 가지고 따질 필요가 없이 즉각적인 결론이 날 수 있고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죽음의 방식도 좀 다양해야 되는 뭐 그런 것들도 있어서 또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죠. 예, 직관적으로 또 네. 이해가 돼야 되고 사실 시즌 1 때 많이 게임을 갖다 써서 그런 것들을 줄로 담겨서 떨어뜨리는 게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예, 공포도 되게 원초적인 공포가 있고 사실 시즌 2 게임 만드는데 쉽지가 않았는데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가 쉬운 저도 어릴 때 했던 놀이들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러면서 좀 비주얼적으로도 보여줄 것들이 있고 네. 그 자체 게임 안에서 뭐 누군가 포함시키고 배제하는 잔인성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살아있으면 더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즌2에 나오는 게임들은 뭐 첫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시그니처고 그렇죠. 네, 네. 영희도 나와야 되고 기운이 들어와서 유경험자로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고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임이어야 돼서 이제 똑같이 갔고 근데 두 번째 게임 같은 경우는 좀 팀을 그 구성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이야기의 전개상 팀이 생겼어야 하는 게임이라 단체전을 하고 싶었는데 시즌 1 때 배제했던 많은 게임들을 고려를 했는데 그걸 각각의 게임으로 하면 너무 단순하고 짧아서 어떤 재미를 뽑아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네. 그걸 아예 묶어서 이제 합쳐서. 한 게임으로 네. 만들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네. 한국 게임들 많이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네. 5개로 묶어봤는데 네. 만들면서도 제일 재밌었던 건 사실 그 둥글게였어요. 왜냐면 네. 그게 어릴 때 저는 아직도 그 사진이 네. 있어요. 그 유치원 때 네. 소풍 가가지고 짝짓기 놀이를 하죠. 하는 네, 게임을 네. 했는데 네. 아직도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막 똘똘하고 날랜 애들 막 그런 애들이 이제 그 게임들을 보통 주도를 많이 하는데 그렇겠죠. 막 네. 끌어오고 네. 안고 막 빨리빨리 몇 명을 모으고 네. 마지막에 그 저랑 라이벌 같은 애가 하나 있었대는데 네. 걔랑 둘이 이제 3명이 남았는데 네. 둘을 외쳤는데 네. 그 둘이 안으면 되는데 네. 조금 더 약한 애 하나를 팔을 붙잡고 둘이 그렇게 싸우더래요. 서로 차지하려고. 네, 걔를 네. 끌어안으려고 걔를 버리고 둘이 안으면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그걸 가지고 그렇게 깔깔 웃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아직도 좀 묘한 게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율동도 있고 그러네. 노래도 있긴 한 뭐 이걸 누군가를 포함시켜서 살아남기도 하고 누군가를 또 잔인하게 배제해서 살아남기도 해야 하는 그런 게임이라서 그러네요. 굉장히 뭔가 이 사회와 인간의 삶의 어떤 되게 적나라한 모습을 다 안에 담고 있는 되게 재밌으면서도 잔인할 수 있는 놀이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시즌 2에 이제 마지막에 그 게임을 넣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앉고 이러면
그 룰 자체가 막 몇몇 끌어안으면 그걸 또 뭐 가면들이 뒤에서 야 너 늦게 붙었어 그걸 끄집어내서 뜯어내고. 뭐 이럴 수는 네. 없잖아요. 그래서 시각화하기 예, 위해서. 그걸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으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는 방식으로 하면 네.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없어서 네. 조금 변형을 해본 거죠. 그게 또 사운드 트랙으로 저는 이 사실 오징어 게임 2의 폐해 중에 하나가 그 동요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사실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오래된 그 음악으로 그대로 들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제적으로도 근데 이 노래가 굉장히 어떤 강력한 그런 인상을 준 것 같던데요. 약간 아이들 목소리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영희도 아이 인형이라서 더 무서워하는 것 같고 네.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너무 맑은 목소리로 부르는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잔인하니까 그런 컨트라스트에서 오는 어떤 잔상 같은 것들이 남아서 네. 그 노래만 들어도 되게 뭔가 그런 다시 감흥이 오는 그런 상태로 이 노래를 들으시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국 분들이 그러신 것 같죠. 예, 예상대로 좀 반응이 네. 온 것 같더라고요. 가위바위보에서 하나 빼기를 하는 것은 그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이제 그것을 설명을 그 에피소드 2인가에서 전석호 씨가 하죠. 그렇긴 한데 그렇지는 않았나요? 그거 사실 외국인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하면 마이너스 원이 네. 빼는 게 그래서 더군다나 주먹을 2개 낸다라는 순간의 그 긴장감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했는데 완벽하게 그 다 즐기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우리는 이거 하다 보면 알잖아요. 실수로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경우가 네. 있다는 걸. 그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잔인하기도 하고 코믹한 순간인데 그래서 한국 분들 중에서는 그 순간 약간 재밌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외국에서 이제 반응을 보거나 이제 시사회 가서 반응을 보면 너무 긴장을 해서 보시더라고요. 네. 그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를. 네. 완전히 공포감을 가지고 보셔서 네. 이런 실수를 흔히 할 수 있고 이런 게 어떤 의미인지까지는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만 그래도 워낙 뭐 룰이 복잡하지는 않으니까 네. 이해를 하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는 것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렇군요. 예. 사실 이제 이런 그 장기화된 시리즈를 몇 년간 걸쳐서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드시다 보면 힘들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근데 감독님이 그런 것을 이제 약간 즐기는 뭐 일종의 이스터 에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 넣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극 중에 등장하는 클럽 이름이 HDH 클럽이잖아요. 이건 당연히 이제 이니셜이죠, 감독님? 우리는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네. 핫 댄스 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핫 댄스 홀이라 그래서 아, 그렇군요. HDH다. 근데 네. 뭐 혹자들은 제 이니셜이라고 잘못 하는 알고 분들도 계시군요. 있죠. 예. 네. 그것도 그런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제 극 중에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모이는 그날 이제 할로윈. 데이로 네.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잠깐 나오는 거 보면 그 성기훈의 생일이 네. 1974년 10월 31일생인데 그게 그날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그게 일치가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떡밥처럼 보이는데 정작 성기훈의 생일이라는 것이 극 중에서는 전혀 묘사가 안 돼요. 네. 이런 건 제가 굉장히 의아했거든요. 왜 안 쓰신 건가요? 아니 나중에 네. 처음에는 이제 할로윈 날 그 설정을 한 이유는 네. 가면들을 밖에 한번 등장을 시키고 싶었어요. 아, 예, 이런 자연스럽게. 네. 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활보할 수 있는 날과 장소를 잡아서 네. 예, 거기서 한번 만나게 하면 좀 재밌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했는데 누가 그러는 거, 그날 성기훈 생일이에요, 감독님인데. 아. 그래? 봤더니, 내가 진짜 생일이네? 우연이에요? 예, 네.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을 만든 건 아니고, 그래서 네. 어떡하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생일 언급을 해야 되나. 네. 또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또 얘기가 샛길로 빠질 것 같은. 구차해지는군요. 그래서 네. 갑자기 그럼 뭐, 가영이가 뭐, 그 딸이 뭐, 네. 해외에서 전화라도 와야 될 것 같고, 문자라도 와야 될 것 네. 같고, 막 이래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아예. 네, 그냥 생일도 잊은 걸로 갑시다. 해서 네. 그냥 넘어간 거죠.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재밌는 떡밥처럼 보였는데 안 쓰셔가지고 그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이 게임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전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았던 게 우리는 이제 456억이 어마어마한 돈이다. 평생 우리가 그 돈을 볼 일은 없잖아요. 근데 좀 보여주잖아요. 사실은 방법을 두 가지로 보여주잖아요. 그 모텔에 쌓여있는 일부 허물어 쓴 그 456억을 말하자면 일종의 군자금일 텐데 그걸 쫙 보여줄 때 그 압도적인 시각적인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걸 시즌 1부터 봤잖아요. 이 둥근 통 안에 담기는 456억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가지 456억의 5만 원짜리 지폐다발의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모텔에 사각으로 딱 있을 때 그 느낌과 이 통 안에 이렇게 두두두두 소리를 내면서 마치 잭팟 터지듯이 할 때 담기는 느낌? 이런 시각적인 대조에 대해서 감독님의 설명 같은 걸 듣고 싶은데요. 뭔가 대조를 딱 의도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냥 그 안에 있을 때는 어쨌든 닿을 듯 닿지 않는 어떤 신기루 같은 네. 누구나 꿈꾸는 일확천금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 위에 매달아 놓고 금빛 조명을 보면서 네. 누구든 모두 선망하게 하고 저기서 벗어날 수 없게 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를 그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는 어떤 그런 물씬 같은 존재로서 그렇죠. 그 돼지 저금통이라는 걸 등장을 시켜본 거고 네.
그것이 이제 이 기운의 손에 들어왔을 때는 네. 이제 누군가 개인의 소유가 된 정말 어떤 구체적인 돈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모텔 침대 위에 네. 정말 말 그대로 돈 침대처럼 쌓여 있는. 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쓸 수 없는 목숨값이니까. 그런 네. 어떤 대비되는 지점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네. 그 돈이 있는 장소와 공간과 그런 느낌에 따라서 아예 같은 돈이라도 그리고 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대조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걸 또 너무 되게 논리적으로 막 제목을- 포장을 미학적으로 포장을 많이 네. 해주셔서 제기를 차는 장면도 사실 굉장히 재밌었는데 현주가 이제 제기를 차는 장면에서 그 장면이 클라이맥스이기도 하고 또 그것을 화면에 직접 안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화면 내적으로는 논리가 있는 게 현주가 그 장면을 보이기 싫어하니까 그런 것이 이제 논리적으로도 되고. 근데 흥미롭게도 그 장면을 안 보여줌으로 인해서 관객 입장에서는 이입도가 훨씬 더 커진다 그럴까? 예를 들어서 제기 차는 소리에 따라서 제기를 몇 개 차는지 속으로 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 극 중에 등장하는 수많은 게임에 관객들이 이입해서 조마조마하는 것이 장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었을 텐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게임이 반복적이라 네. 같은 게임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팀이 오든 간에. 그래서 그렇죠. 좀 특히 이제 마지막 순간에 그 제기차기도 공기도 그렇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항상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좀 어떤 팀에게는 이런 방식과 어떤 팀이 이런 방식을 적용하려고 이제 고민을 해본 결과 네. 현주팀에서 나온 거였는데 네. 뭐 보여주지 않고 뭔가 다들 그 조마조마하게 응원하는 그 현주팀은 특히 다들 성공하기를 바라는 팀이잖아요. 이 게임 전체 시즌 1을 비롯해서 모두 유일하게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러네요. 다 누군가를 응원도 응원하는. 하고. 네. 그래서 사실 그걸 처음에는 양쪽을 돌게 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기게 하는 게임으로 할까 하다가 시간제로 한 이유는 네. 한순간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응원을 한 마음으로 네. 누군가 해내기를 바라는 순간이 이 전체 시리즈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억을 우리가 너무 잊고 사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그걸 그냥 시간제로 해서 동시에 다 응원하는 네. 장면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주팀의 마지막 제기차기는 네. 보여주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그 간절히 바라는 그 다른 네. 팀원들의 얼굴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서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세게 하는 네. 그 방식으로 가는 게 그런 어떤 간절함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장르적으로 효과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제적으로도 굉장히 일치되는 그런 방식의 연출이셨던 건데요. 그리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네. 그 5개 차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런가요? 아무도 5개를 네. 제자리에서 그것도 네. 이 카메라 앞으로 딱 안 들어오게 잘 나오게. 수가 없어요. 이수근 씨 굉장히 잘 찰 것 같은데. 이승훈 씨 못 같은 보셨는데. 분들은 잘 차겠죠.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네. 안 보여주는 편이 촬영에도 훨씬 유리하긴 합니다. 실패하니까. 그럴 수 그거 있겠- 5개 연속 그걸 차는 몰랐네. 걸 몇 번 그 시도한 게 있는데 네. 제대로 차는 분이 거의 없고 잠깐 지나가는 모습으로 그 누구야 그 시환 씨가 이게 차는데 시환 씨, 네. 이렇게 차는 걸로 결국 안 돼서 네. 이 시원하게 등으로 차는 걸 앞으로? 연습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해낸 것이 있지 5개를 제대로 차시는 분이 진짜 거기 분들 참가하셨으면 다 오래 못 가시고 출연 못 하실 뻔했어요. 네. 근데 감독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까지 한 가지만 더 여쭤본다면 어떤 하나의 특색과 연출자의 어떤 시선의 한 특색을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사실은 그 현주팀이 실패해야 우리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더군다나 이런 강팍해진 마음들을 보면 실패하길 바라야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응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장하고 뇌하고 반대 행동을 하는 건데 또 정작 그 게임이 끝나서 그 팀이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110명밖에 안 죽었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양자 사이가 다 있는데 이게 둘 다 감독님이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금전적으로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그 팀을 그 순간에는 간절히 응원하는 어떤 인간의 진심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그 경우는 다르지만 사실은 그 남한산성에서 다들 배고파서 줄이고 있는데 떡국 하나 나왔는데 그거를 먹고 싶어하는 소녀한테 주잖아요. 그 장면 떠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독님을 설명하는 물론 뭐 인간 황동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감독으로서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그 뒤에는 또 110명밖에 안 죽었어라는 무시무시한 대사가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그 응원하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야. 일단 뭐 조금 논리적인 설명을 더하면 네. 누군가 이제 앞에 다 죽었고 네.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가장 절망적인 이 게임은
이러다 한 명도 못 해내는 거 아니야라는 어떤 공포에 사로잡혔을 네. 때 그 팀 하나라도 해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어떤 우리도 희망, 할수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좀 그런 점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떨 때는 인간에 대해서 너무 희망을 가지고 네. 막 이렇게 따뜻한 막 이런 절절한 마음이 됐다가 어느 순간에는 너무 네. 싸늘해지고 네. 너무 비관적이고 냉소적이 되기도 하는 네. 그래서 그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다 이렇게 투영이 돼 있는 거죠? 예, 그럼 뭐 사람이나 장면에 따라서. 제 옛날에 전 여자친구 중에는 저를 다중이라고 부르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오빠는 다중이 같다고 네. 뭐 그런 지점들이 저도 모르게 나오기는 네. 하는 것 같아요. 이 네. 작품 안에. 근데 다 그렇잖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나요? 네. 정말 이 다 사회를 그렇죠. 보면 어느 네. 순간에는 네. 진짜 절망스럽고. 너무 절망스럽고 환멸이 몰려오고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우리에게 네. 뭔가 희망이 네.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그런 것들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도 오고 네. 그 사이를 계속 끊임없이 네.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현주가 무당 따귀 때리는 장면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감독님 영화에서 따귀 때리는 장면이 유달리 많아요. 아, 그런가요? 이전의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제 사실은 특히 이 드라마에서 그런데 또 어디 있었죠? 시즌2만 하더라도 자기 스스로 실패했다고 그쵸. 이병헌이 예, 따귀 예. 때리는 장면이 있고 애초에 딱지맨이 하는 것도 아, 그쵸. 따귀를 때리는 그렇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따귀를 때린다는 건 다른 데하고 달라서 이게 단순히 타격감, 아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모멸감이 더 큰 거잖아요. 그 감독님의 필모그래피 속에서 사실은 모멸감이라는 정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뭐 가장 좋아하고 뭐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남한산성 같은 작품에도 보면 결국은 모멸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개인의 차원에서 국가의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따귀를 때린다라는 행동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해서 의식하셨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딱히 의식을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누군가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모멸적인? 원초적인 어떤 폭력의 네. 하나의 형태가 아닌가? 네. 뭐 이렇게 주먹으로 때리고 이런 거는 네. 아예 어떤 위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고 사실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정신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폭력의 형태잖아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따귀 같은 게 쓰기가 좀 좀 용이한 또 시각적이기도 하겠네요. 굉장히 시각적이기도 네. 하고 근데 뭐 사실 이 안에서는 이제 보시면 다른 폭력도 이제 뒤에는 많이 네. 더 많이 나오기는 할 텐데 그런 면에서 따귀라는 것들이 여전히 좀 재미있는 뭐 이 안에서 사실 딱지남이 그렇다고 그 상대방을 주먹으로 때려서 하면은 안 들어오겠죠? 그 정도의 공포면은 네. 맞고 그만하겠다고 하겠죠? 그렇겠네요. 뭐 마찬가지로 그 무당을 때릴 때도 주먹으로 때리면 경기력이 떨어지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손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면에서 어떤 묘한 정신적인 타격을 주면서 그렇죠. 물리적인 타격은 최소화하는 그런 형태의 형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시리즈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흥미로운 디테일들이 정말 가득하고 굉장히 감탄스러운 부분도 굉장히 많고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니 감독님이 왜 이런 장면을 넣었을까라는 부분도 없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시즌2에서 얘기한다면 저는 이제 노을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차에서 이제 노숙을 하게 되고 혼자서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죠. 근데 그런 장면을 묘사하는 방식이 가족들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짓고 있는데 약을 먹고 있고 그 약을 넘길 액체는 꼭 소주를 마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하는 클리셰? 네, 이런 의미에서 저 장면은 예를 들면 다른 장면들의 신선함에 비하면 좀 이상해 보인다라는 거고 시작할 때 그 준호가 교통경찰로 이제 좌천된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그 안전모를 쓰지 않아서 커플이 나오게 되는데 커플이 하는 행동 같은 거를 보게 되면 이게 로맨틱 코미디 같은 데서 흔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클리셰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궁금한 건 남한산성 만드신 분이고 오징어 게임에 그렇게 재밌는 것으로 가득 채우신 분인데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물론 제 주관적인 측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좀 쉬운 것이 좋을 때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매 장면을 특히 이런 네. 시리즈에서 다 뭔가 독특하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특히 이게 뭐 해외에서도 쉬어가는 많이 장면? 많이 네. 보니까 그냥 되게 쉽게 그냥 한국에선 저런 게 뭔가 보다 아니면 소주로 약을 먹으면 저 여자가 좀 상처가 깊나 보다.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그냥 좀 쉽게 이해되는 네. 뭐 그런 되게 제너럴한 접근 네. 뭐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약간 이게 네. 모든 장면에 액센트를 넣을 수 없으니까. 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냥 얘는 이만큼 상처 깊은 애야라고 보여주는 게 이게 뭐 이런 표현을 하면 그렇지만 좀 넓게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네. 아주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뭐 그 한 장면으로 네. 뭐 그런 접근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런 장면들은 생각보다 좀 더 쉽게 가게 되는 것 같고 네. 안 그러고 이제 조금 더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더 발전을 시키려면 네. 좀 더 시간도 더 많이 할애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각자 정해진 그 짧은 분량의 러닝타임 안에서 이 인물을 저희 전혀 가본 적도 없는 나라의 네. 지방에 있는 뭐 노인들은 아이들이 네. 봐도 그냥 네. 이해가 좀 쉽게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해야 허들을 좀 된다. 낮춘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면으로 있겠네요. 접근을 하다 보면은 좀 그렇게 좀 네. 편하게 가는 장면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네. 주제에 관해서도 좀 마지막으로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감독님께서 사실은 초반에도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 1이 좀 더 경제적인 측면,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어떤 방식, 그 속에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곤궁과 탐욕, 뭐 이런 걸 집중적으로 묘사를 했다고 친다면 이 시즌 2에 이르러서 훨씬 더 정치적이라고 보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투표 장면들이 많이 반복되는 것하고 관련이 있고, 아까도 감독님이 설명하셨습니다만 제도적인 방식으로서의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것을 폭력에 의존하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방식이 이제 마지막에 시즌 2의 끝에서 돌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에 비해서 2를 훨씬 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서 펼쳐지는 얘기, 그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나라든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런 데에 대한 감독님의 어떤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사실 이제 뭐 네. 오징어 게임 1은 가장 단순하게 이제 기운 선한 사람들로 대변되는 약간 기운 팀과 네. 나쁜 사람들로 대변되는 선과악이. 덕수 팀 네. 그 안에서도 되게 단선적인 두 그룹 간의 갈등 그걸 통해서 이 게임을 헤쳐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약간의 어떤 네. 알레고리적인 비유들이 담겨 있고. 네. 근데 시즌 2, 3를 이제 그런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고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뭐 그렇다고 이 게임을 해야 되는 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한다는 것도 뭐 얼마나 더 복잡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겠나. 사실 뭐 이게 자본주의를 탐구하기 위해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네. 게임을 즐겁게 하는 모습을 재밌게 보여주며 그 안에 그 메시지를 네. 살짝 비유안들을 녹이는 사실은 선후 주인을 따지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2에서는 좀 다른 지점에 좀 초점을 더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네.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네. 시즌 1에서 많이 잠깐 나오지만 깊게 들어가지 않았던 투표를 한번 그 시즌 2와 3에서 다뤄보고 싶었고, 뭐 주제적으로도 시즌 1이 자본주의 얘기라면 시즌 2는 조금 더 우리 사회와 그래서 그룹들도 좀 더 다양하고 그 그룹들이 직접적으로 다 부딪히는 게 아니라 한 명씩 연결되거나 간접적으로 돌아와서 관계가 있거나 이러면서 조금 더 이렇게 선과 악그룹의 이렇게 싸움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들 속에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좀 더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그 투표란 걸 통해서 자본주의보다는 좀 정치 얘기나 좀 민주주의 얘기를 좀 그렇게 해볼 수 보입니다. 있는 어떤 네. 화두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투표라는 것을 좀 더 부각을 시켜봤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또 이제 지루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투표가 나오는 부분이 음. 반복적이다? 뭐 반복적이다. 근데 게임을 빨리 다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네. 또 어떤 분들은 하지만 또 투표를 더 재밌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시즌 1의 지점과 다르게. 근데 하여튼 뭐 의도는 요즘 너무너무 이게 심하잖아요. 극단적인 이분법적인. 근데 제일 심한 건 요즘에는 어떤 그런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적인 관용도가 너무너무 떨어졌다고 할까요? 특히 한국에서는 저 좀 심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중간지대가 없어졌죠. 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계속 차이점만을 부각시켜서 점점 더 갈라서서 이 사이의 계곡이 더 깊고 넓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그게 되게 절망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를 좀 비유적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것에 대한 뭐 심층 분석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그 줄을 두 개를 긋고 진영을 상징하는 마크를 양쪽으로 나누고 무조건 O 아니면 X인 거죠. 그리고 가슴에 아예 그냥 붙여놓고. 그 인터넷식 표현하면 좌표 찍기라고 하는 레터리를 딱 붙여서 너는 어느 편이야? 어느 편이야? 난 이 편이야. 그걸 아주 시각적으로 구별을 시켜버리는 방식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것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얘기들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특히 이렇게 대통령제, 강력한 대통령제를 추구하는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한나의 과반이 결정되면 그 치하에서 몇 년을 꼼짝없이 원하지 않아도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의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어떤 큰 약점인데 그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51%가 원하는 게임을 49%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대안은 없을까? 이것이 과연 그 민의를 다 받아들이는 가장 적합한 방식일까? 하여튼 그런 질문도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사실은 극 중에서 이제 투표가
오영일의 표 하나로 갈리는 장면도 있고 동수가 나오는 장면들도 있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실 국제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할 때도 보면 예를 들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해리스를 이겼을 때 압도했다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표 차이로 보면 사실 5%가 안 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5%가 안 나도 압도하게 승리한 거잖아요. 5%는커녕 훨씬 더 적은 표차로 대부분의 경우에 당락이 결정되게 되는데 말씀하신 그런 이제 이후의 결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방식으로서 제도적인 방식으로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기후는 그렇다면 이제 이 아예 판을 없는 방식을 마지막에 쓰게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질문드리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이것 자체도 약간의 어떤 그 범주화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감독님이 71년생이시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69년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분이 약간 거의 동세대 정도의 감독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그 영상과 관련되어서 그게 시리즈 드라마이든 영화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두 작품이 이제 기생충하고 오징어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작품이 놀라울 정도의 공통점이 저는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 공통점이 지금 말씀드렸던 만든 감독님의 어떤 세대론적인 특징도 있고 두 번째 특징은 굉장히 한국적인 어떤 그런 정치사회적인 현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우화적인 형태로 더 흥미로운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기생충 같은 경우에 가장 절묘한 것은 지하하고 반지하가 싸운다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모든 돈 다 털리고 정말 막장에 도달하게 된 사람들이 게임에 참가해서 OX로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더 흥미롭게도 봉준호 감독도 역시 설국열차 같은 영화를 보다 보면 앞으로 전진하는 혁명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옆으로 나가면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도 마지막 그 시즌2에 국한해서 얘기를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양자 사이의 대립이 어떻게 보면 이 양자가 아닌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든 사람으로 튀어나가면서 에피소드 7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우연의 일치지만 심지어는 재밌게도 전석호 씨가 극 중에서 성사장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라는 말까지 하는데 이게 기생충 재밌는 패러디처럼 들리잖아요. 네, 이런 모든 측면까지 보게 되면 사실은 저는 이게 우연처럼 안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한국의 뭐 586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세대에서 특정한 어떤 그 역사적인 경험을 하거나 또 그분들의 창작력이 굉장히 뛰어나시거나 이럴 것이 모든 것이 집적되어 있어서 물론 이 두 분 사이의 공통점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유사한 주제적인 측면이 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느끼시는지. 봉 감독님이 저보다 2살 많으시고 8학번 아마 그러실 텐데 네. 약간 비슷한 세대죠. 네. 그게 거의 같다고. 네, 할수 거의 있죠. 같은 세대죠. 네. 뭐 그 X세대라고 저희 이제 네. 92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처음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네.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면서 시작된 약간 문화 바람 문화적인. 네. 그리고 그 지난 이제 87년대 세대로 대표되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갈등과 그 민주화의 열망 속에서 그걸 학교 초년에 경험하고 네. 다시 20대 중반이 되면서 그 문화적인 그 블루밍 그 꽃을 피우는 그 네. 그 양쪽을 다 경험했던 세대인 것 같아요. 저희 세대가. 네.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의미로는 이제 사회주의와 그 자본주의 네. 대결이 마지막으로 그렇죠. 이제 종지부를 찍었던 그 시절쯤의 그 시절 또 이야기도 대학 시절에 겪으셨죠. 예, 그 네. 소련이 무너지고 그게 이제 네. 91년 말 2년 막 이럴 네. 때니까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혼란 그리고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막 갈망 그리고 또 새로 쏟아진 어떤 문화적인 막 그 네. 새로운 것들에 대한 또 수혜를 많이 입고 자란 세대라 되게 축복받은 세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면에서는 네.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되게 불행한 세대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걸 너무 못 누리고 막 네. 데모에 꼭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굉장히 스스로 막 배신자라는 네. 생각에 사로잡히고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그런 많은 것들을 다 그렇게 짧은 시기에 10대 후반부터 20대를 겹치면서 겪을 수 있었던 세대가 또 어디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동시에 그 시절이 IMF가 오기 전이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아직 한국이 네. 계속 성장하면서 발전하면서 네. 해외여행도 많이 막 가는 세대가 됐고 네. 특히 이제 취직 걱정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는 뭐 좀 괜찮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만 다니는 분들도 거의 걱정을 많이 안 하던 네. 그런 시절이어서 상대적으로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젊은이들이 처해 있는 그런 문제에서 훨씬 더 자유롭게 이런저런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칠 수 있고 엉뚱한 짓도 많이 해볼 수 있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대였기 때문에 아마 나올 수 있는 작품들이 네. 있는 게 아닌가 지금 네. 그들이 이제 30대와 40대를 네. 거치면서 점점 사회적인 또 경험들과 지식들과 이런 게 쌓이면서 연륜이 쌓이면서 한 40대부터 50대 사이에 뭔가 좀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자신의 생각들과 경험들이 네. 그게 지금 좀 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엄청나게 축복받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창작자로서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부분하고 무관하게 봐도 이 시리즈가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느껴지는 게 예를 들어서 1년에 극 중에서 6게임을 6일 동안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만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세계를 만들고 세트라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 환경을 조성한 상황에서 나머지 사람들을 다 죽여서 하나만 남기는 게 오징어 게임의 어떤 방향이라고 친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서양에서의 기독교에서의 인간을 만드는 과정의 반대 같거든요. 6일 동안 세상을 신이 창조를 하고 사람은 하나도 없었는데 주변 환경을 세트를 만들고 그 속에서 인간을 딱 한 명만 살려서 아담을 만들어내는 게 이 최초의 창조 신화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극 중에서 이제 성기훈의 행동에 대해서 너 영웅놀이 하고 싶었구나라는 굉장히 싸늘한 이야기를 마지막에 에피소드 7에서 하게 되는데 성기훈이 영웅놀이를 하고 싶었다고 본다면 이것을 전체를 세팅을 하고 만들고 관람하고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 서면 신의 놀이를 하고 싶은 느낌이 있는 거죠. 그것도 정반대 악마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단 한 명의 사람을 6일 동안 창조하는 과정과 정반대로 단 한 명의 사람만 남기고 다 죽이는 과정이 서로 대조가 됐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저한테 느껴져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애초에 이 오징어 게임이 갖고 있는 세팅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래가 가능해지는데 애초에 이 세팅 자체는 어떻게 처음 생각하신지를 마지막으로 이 작품에 대해서 여쭤보게 됩니다. 사실 뭐 그렇게까지 막 네. 창조를까지 생각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렇게 생각한 것은 네. 아니고요. 이 6개의 게임은 왜 처음에 6개였는지 저도 잘 기억은 안 나요. 이게 왜 6개로 시작했지? 처음에 6개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네. 뭐 그렇게 됐는데 뭐 몇 개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가장 재미있는 게임들을 취합해서 그 숫자를 대충 헤아려 봤더니 6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걸 사람들을 좀 그 와중에 줄줄이 탈락시키면서 마지막까지 한 명을 남길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하다 보니까 6개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에피소드 숫자하고도 관련이 있었겠네요. 근데 그 영화 대본이었을 때도 그때도 6개였어요. 6개였어요? 6위를 딱 생각하고 했던 건 아니고 네. 그냥 게임 숫자를 생각하다 보니까 매일 한 게임 정도 하지 않을까라는 사실은 이제 6일인지도 좀 가물가물하게 하려고 하긴 했어요. 처음에 이 공간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던 게 이제 라스베가스 카지노들이었거든요. 뭐 돈 떨어질 때 그런 느낌이 예, 있죠. 뭐 그것도 네. 있지만 이제 카지노에 그 시계가 없고 창문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 밤인지 낮인지를 모르게 사람들을 만들어주고 이제 어떤 호텔들 가면 완전히 돔식으로 뭐 해가지고 네. 베네치아를 가짜로 맞습니다. 만들어 놓고 가짜 파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게 여기가 아주 진짜 같은 가짜로 사람들을 몰아넣고 이제 그 안에서 뭔가 인공낙원 같은 예, 거죠. 뭐 그런 네. 거죠. 그런 일종의 게임장 그런 컨셉에서 시작을 했어서 뭐 말은 6일이라고 하지만 이제 며칠이 흘렀는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뭐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처음 그 세팅은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믿고 싶네요. 근데 네. 사실 이제 마지막 한 명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룰이기는 해요. 네. 이 안에서는 네. 꼭 우승자가 한 명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처음에 그 계약서에 보면은 다만 결국에 탐욕으로 인해서 한 명밖에 남을 수 없는 현실이 되는 것이 이제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지금 이번에도 그래서 네. 꼭 한 명을 남긴다는 얘기는 많이 남으면은 나눠서 나간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상대는. 대사도. 네. 네, 멋있는데요. 네. 창조의 과정을 역으로 뒤집어서. 그럴 때는 한 그냥 명만 읽어냈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거 봤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네. 시즌 3는 시즌 2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이 많이 줄었고 네. 이제 살아남은 인물들의 이야기로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캐릭터가 좀 더 정리가 되고 시즌 2보다는 더 잘 드러나는 그리고 그들의 이제 각자의 클라이막스들이 있고 해서 네. 그런 재미들은 아마 훨씬 시즌 2보다는 더 느끼실 수 몰입감도 있으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또 굉장히 궁금해지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징어 게임 2에 관한 정말 많은 이야기들 저는 뭐 사실은 이제 게임처럼 잡아다 놓고 정말 6박 7일 동안 이렇게 최후의 순간까지 다 짜내서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의 흥미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모신 김에 저희가 또 짧게 사실은 이제 감독님의 이전에도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으니까 아주 짧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저로서는 남한산성을 너무 좋아해서 그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별을 올리셨더라고요 어느 사이에. 정확하게 아시네요. 네, 왜냐하면 다시 봤거든요. 네. 2번 보고 나서 심지어는 반 개를 올렸습니다. 예. 한 번 더 보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남한산성에 관해서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작품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특히 2번째 볼 때 그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한국 영화에서 가장 발견하기 어려운 쪽으로 훌륭한 영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영화는 사실 막 화라산 같고 뜨겁고 막 사람들이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이런 정도로 훌륭한 영화들 굉장히 많은데 차갑고 이성적이고 현실을 반추하게 하고 냉정하게 물끄러미 쳐다보는 이런 영화는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남한산성이 그랬던 측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한산성이 말의 전쟁을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인물들이 길게 주제를 입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독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걸 그냥 전달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선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그야말로 말과 말, 뭐 이론과 이론 혹은 세상을 보는 시각들의 충돌 같은 게 그 영화의 스펙타클인 건데 반대로 오징어 게임, 도가니 같은 영화는 굉장히 뜨거운 영화잖아요. 화라산 같은 영화잖아요. 근데 한 분이 만드신 거잖아요. 양자의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온도라고 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제 아, 전 여친이 다중이라고 얘기하는 네. 어떤 접근을 할 때 네. 다른 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남한산성은 사실 소설을 다 읽었을 때 네. 너무 그 건조한 차가움, 그 안에 뜨거움들이 사실 있죠. 있죠. 있는데 그 마음 속에는 그것이 너무나 이 암울한 그 차가움과 얼음과 눈과 것에 묻혀서 거의 드러나지 못하는, 뚫고 나오지 못하는 그런 뜨거움들, 뭐 그런 것들이 느껴졌는데 글 속에서 느껴졌던 말들의 풍경, 그 인물들의 내면의 풍경, 네. 그리고 그 남한산성의 외적인 풍경, 이것만 제대로 묘사를 충실히 담아내고 싶었어요. 그런 작품을 꼭 만들어보고 싶어서 남한산성이라는 작품을 했는데 작품마다 약간 그 어떤 소재를 대했을 때 좀 다른 자아로 접근해서 네.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수상한 그녀 같은 건 진짜 네. 제 안에 있는 모든 그 즐거움? 그냥 맨날 제가 개그를 하도 유머 같은 걸 많이 치고 다니는 편인데 평소에는 네. 그런 네. 걸 다 끌어올려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었고. 소중한 그녀는 각본 안 쓰셨잖아요. 근데 그거하고도 관련 있지 않을까요? 근데 네. 제가 많이 고치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참여를 하셨군요. 많이 고치긴 했어요. 그래서 제 유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네. 어떤 도가니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제가 막 분노. 분노하는 네. 게 있는데 막 그런 접근을 이 분노를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이 실화였기 때문에 또 전달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그것 도가니도 되게 차갑게 써보려고 했었어요. 그 소설이 뜨겁지만 또 차가운 데가 있는 소설이었거든요, 네. 원작이. 네. 그래서 굉장히 차갑게 가보려다가 네. 그런 생각, 이게 근데 전달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이게 제가 어떤 작품적으로 이걸 차갑게 끝내가지고 영화제에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 작품은 묻혀졌던 사건을 다시 사람들한테 공분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게 아닌가. 이 영화를 굳이 만드는 게. 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모든 분노를 다 끌어올려서 전달하고 싶은. 네. 뭐 그래서 어떤 작품을 할 때마다 좀 다른 자아로 보게 되는 것 같고 다른 방식으로 좀 어프로치를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약간 이 같은 사람이 만들었어라고 의아할 정도의 작품이 네. 나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중이 같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근데 점점 심해지고 있는 느낌이 요즘 들어서 네. 어떨 때 너무너무 삐딱해졌다가 어떨 때 어. 너무너무 뭔가 뭐 뉴스 보면서 울기도 하다가 네. 그 갱년기라서 그래요. 겪으세요, 요즘? 그럼요. 제가 2년 전에 겪었거든요. 네. 다 끝나셨어요? 아, 그럼요. 네. 저도 2년 있으면 끝나겠군요. 다행입니다. 네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다음 이 계획을 간단히만 이야기하실 수 있을 정도만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영화를 일단 하고 싶고요. 네. 원래 하고 싶던 이제 소재가 있는데 트리트먼트를 써놓기도 했고 그 오징어 게임 원 끝나고 그게 케이오 클럽이라고 알려진 예, 뭐 그 그런 작품인가요? 건데요. 예. 네. 지금 너무 이제 사실 거의 온몸이 지금 성한 느낌이 아닐 정도로 이 작품을 하면서 너무 시달려서 네. 앞으로 쓰리 나올 때까지 더 시달려야 되고 언제 이렇게 바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그렇겠네요. 그런 계획은 잘 안 일단 서더라고요. 오징어 게임 3를 제대로 잘 끝내놓고 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다음 작품 일단 무조건 영화를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시리즈는 할 만큼 한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야 뭐 이런 예, 느낌으로 제가 한 5, 6년간 네. 20몇 개 지금 그러네요. 에피소드 시즌 네. 3개의 시즌을 혼자 각본 다 쓰시고, 예, 다 쓰고 연출도 하시고 찍었는데 네. 왜 미국에서 이렇게 안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마음을 굳혀서 이번에 또 다른 시스템으로 좀 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죠. 그렇죠. 뭐 나중에 언젠가 한다면 좀 뭔가 협업을 네.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만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어설프게 또 했다가 네. 또 여지까지 해나왔고 쌓아왔던 것에 또 흠집만 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쉽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영화를 꼭 영화로 다시 돌아가고 싶고 네. 아이고 오늘 사실은 너무나 달변이시고 또 어떻게 보면 와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네 이런 또 너무 진솔한 면들까지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피곤하셨을 텐데. 피곤한데 진짜 시간 네.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한 것 같고
예전에 처음 영화 만들고 인터뷰를 사람들이랑 하면은 뭐좀 그래도 작품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럴 기회가 많이 있고 뭐 그런 작품에 대한 평을 또 많이 써주시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거의 사실 찾아볼 수도 없고 아, 그래서 오늘 사자고를 토하셨군요. 있다고 해도 네. 너무 묻혀서 네. 그 사람들이 찾아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어떤 보석 같은 글을 찾아내려고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 자체도 무리고 네.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의 시대 네. 직접 소통하는 시대인 것 같고 또 평론가님도 글에서 시작하셨지만 이쪽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혹시 3를 재밌게 보셨다면 네. 예, 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뭐 곧 또 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른 자리에서 내가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띄워드리는 영화들은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야!